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퍼의 엘린입니다. 네, 오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10 Individual Interventio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 앞부분에서는 이제 Individual Change, 그 다음에 Reactions to Chang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 Instruments에 대해서 뭐 MBTI나 파이로비, 그 다음에 토마스 킬만의 Conflict Mode Instrument, 그 다음에 디스크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코칭, 멘토링, 그 다음에 360도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이 코칭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2013년, 2014년도부터 OD를 하는 컨설턴트, 실무자라면 다양한 역할 중에 그 하나의 역할로 되게 필수적인 역할이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칭의 정의는 뭐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코칭의 정의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려볼게요. 책 234페이지에 맥 레난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코칭은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을 돕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설명하면서 무엇을 돕는지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타고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의 스스로의 책임과 그리고 권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증진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 코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방해물이나 그리고 성취를 해나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확실히 명확화해 주는 것. 이 네 가지를 돕는 과정을 코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그 뭔가 앞이 약간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좀 약간 그 어두운 길을 조금 살짝 더 밝혀주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더 와닿았던 게 지금 그렇다면 이런 정의에 따르면 어떤 사실적인 이제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텔라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관리 역시도 코칭에서 같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아까는 코칭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제 돕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다른 위더스푼 앤 화이트라는 학자가 그러면 코치의 역할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는 스킬, 두 번째는 퍼포먼스, 세 번째는 이제 디벨롭먼트 발전, 네 번째가 어떤 임원급의 결정에 대해서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뭐 스킬이나 퍼포먼스가 막힐 때 이제 각각의 이제 구분되는 코칭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정서적인 것이 여기에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어떤 커리어상에서의 발전이 고민이 되는 이제 디벨롭먼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엘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코칭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또 이제 디벨롭먼트에 대한 코칭이 있고 또 심리적인 코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코치하면은 약간 운동선수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쵸. 최근에도 예전에 되게 전통적인 코칭은 그냥 이렇게 해 정도였다면 요즘은 되게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케어를 하고 멘탈 코치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약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코치의 그런 배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격 과정에 도전을 하시면서 또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100시간 채우기, 500시간 채우기 이런 게 이제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명한테 코칭을 받아봤는데 이게 저 코칭을 받는 입장에서도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마주해본 적이 없는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뭔가 대답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되게 낯설고 뭔가 대답할 거리가 잘 떠오르지 않고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뭔가 무엇이 하고 싶나요? 뭐 이런 질문이 받으면 내가 지금 업무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 뭐 취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약간 드는 거예요. 되게 너무 열린 질문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되질문하면은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코치가 적절하게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 약간 되게 많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 친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코칭을 받고 있어요. 코칭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뭔가 해볼 만한 거리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런 게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 아이템 3가지 뭐 선정해 보기 이런 주제로도 이렇게 코칭 세션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직장 생활하는 친구인데 요즘에 사업에 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의 효과네요. 코칭의 효과. 네. 근데 일단은 옆에서 봤을 때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네. 아주 비슷한 경험인 게 그 한 카페에서 이제 인사 관련된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옵티미스트라는 분이 막 이렇게 취업에 대한 조언을 올리면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받았는데 전 이제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현직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정보를 물어봤는데 도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약간 처음에는 네. 뭐지 이랬는데 나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건데 네.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제 코칭 그 연습하고 있으셨다고 했고 네. 처음에 이제 답변은 안 주시고 저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좀 유도를 해주시고 이제 학생이라고 하니까 현직자로서 또 인사에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어서 정보를 또 전달도 해주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저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네.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흔히 뭐 이렇게 자기 준비를 할 때 자기만의 개성, 색깔 이런 거를 녹여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겉으로 들었을 땐 당연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음. 코칭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저 좀 유용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최근에 이제 코칭 업계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코치분을 한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뭔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제가 뭐 느낌이. 그래서 뭐가 불편했냐면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냥 얘기를 드렸어요. 나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 이제 되게 훌륭한 코치셔가지고 저를 자꾸 코칭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병 같죠. 직업병. 내가 여기서 퍼실리테이트 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서로 계속 질문만 하겠죠. 그래가지고 질문 공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너무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 좀 떠올려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맞네요. 그 네. 코칭의 핵심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쵸. 질문으로 도우시잖아요. 네, 여기서도 asking question이 이제 다른 말로는 코칭은 asking question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공격. 네. 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열린 질문. 네. 해서 또 저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과
코칭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앞전에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코칭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 오스틴이 심리학도로서 네, 또 제가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네. 학사 전공한 걸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 근데 마침 저도 옛날에 이제 수업에 들었던 내용이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라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저희 그 가톨릭 대학교의 조직 심리학 전공자이신 정승철 교수님께서 갑자기 실명 실명 토크를 이거 편집해주세요. 좀 신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좋았어요. 네, 너무 네. 좋았어요. 그 아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성함까지 딱 네. 정확하게 아직도 외우고 있다라는 게 네. 교수님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 심리 치료, 심리 상담 같은 경우가 되게 역사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뿌리가 되게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기법들이 심리 상담을 많이 그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칭이랑 심리 상담이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차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퍼포먼스, 성과, 스킬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딱 집중적으로 하는 게 코칭이라면 심리 치료는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 상담이 그런 성장을 하지 않냐는 건 또 아니에요. 개인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뭐 10회기라는 이야기가 어느 데서나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목표를 두는 점에서 있어서 유사하지만 또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이제 가진 거는 좀 더 코칭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한 거는 코칭일 수 있다. 네. 네, 그럴 거고 아까 조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나 이런 데서 요즘 코칭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잖아요. 원래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다루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 이런 데서 라포 형성의 단계를 거치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코칭에서도 더 퍼포먼스를 올리고 좀 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많이 그런 것도 활용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쿠퍼로 치면은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정보 처리, 정서 처리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쿠퍼에서 얘기하는 그 정서 처리가 지금 얘기한 거기에 약간 좀 유사하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서가 처리돼야 정보 처리도 잘 되는. 네. 그런 거의 유사하게 느끼지만 좀 네, 성과 더 코칭이 성과 중심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따르면 최고의 코치들의 공통된 특징이 6가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엘이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책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have good communication skills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offer encouragement and support.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take time to listen인데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항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build a positive environment.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listen actively까지 나와 있네요. and가 잘려 있긴 한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let people figure things out for themselves.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그쵸, 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가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베스트 코치가 된다는 거는. 많이 어디서나 최고가 된다. 어디서나 이제 최고는 다 어려운.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것도 퍼실리테이터랑 되게 비슷하네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면 뭔가 이제 듣는 시간을 가진다라든지 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 조성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뭐 적극적 경청이라고 한 건 이제 뭐 저희 늘 얘기하는 인터랙션 스킬 이런 것과도 되게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엘린이 이렇게 또 리딩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톡스 클럽 했었잖아요. 학습하는 조직 네. 했었죠. 네. 학습하는 조직에서 제가 되게 크게
남았던 거가 하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남은 게 있지만 가장 크게 남은 거는 그때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석연차는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석연차는 석연치 않은. 네, 석연치 않은 사람이나 뭔가 석연치 않은 그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가 있으면 한 번 더 먼저 다가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그게 저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워크숍을 하면 거의 있어요. 석연찮게 느껴지는 그 기운이 뭔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약간 좀 피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약간 엘린이랑 같이 인다 치면 엘린 저기 3그룹 한번 가보실래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쁘네. 이렇게 쓱 가기 이렇게 싫은 곳을 딴 사람을 가기 싫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내가 잘 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잘할 엘린을 약간 보내본다든지 그러면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쿠랑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쿠에게 쿠 지금 그 3조에서 쿠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쿠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신나게 가셨을 거 신나게 생각하니까. 그죠.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니 내가 필요로 하다니 하면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학습하는 조직을 저희가 스터디하고 나서는 이제 매번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은 웬만한 석연찮음은 좀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약간 조금 호기심으로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편함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좀 흥미진진한 이 석연찮음이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도 들고 그래서 그러한 근데 석연찮음을 내려놓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 있잖아요. 먼저 다가간다든지 질문한다든지 뭔가 인터랙션을 해본다든지 그게 이제 이 최고의 코치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코칭은 개인에 대한 대상이 개인이고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그룹인 거니까 그쵸. 그 차이가 명백한 것이고 다른 것은 굉장히 공통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쿠퍼에서 그 글로벌 OD 지금 3기를 그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OD 1기를 졸업했던 또 제인이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박정화 님인데 이제 코칭 쪽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두각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코칭을 이제 지금 과거 전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1대1 개인 코칭을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개인 1대1 코칭에서 이제 그룹 코칭으로 그리고 그룹 코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팀 코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론이 들어온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되진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번역된 책이 뭐 팀 코칭 이론과 실천 그리고 리더십 팀 코칭 해서 이제 이번 달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혹시나 그룹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코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멘토링 하면은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멘토링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한 개념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신입사원 멘토링이 가장 흔하게 있는 제가 들어본 멘토링 시스템인 것 같고요. 뭐 꼭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멘토 멘티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멘토링에 대한 정의를 스텔라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맥러넨이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멘티가 무언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멘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는 뭐 교사가 될 수 있고 뭐 역할 모델 또는 어떤 특정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멘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거나 예시를 좀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멘티가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뭔가 아쉬움인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멘토의 역할을 봤을 때 첫 번째 나온 정의가 멘티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멘티가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멘티가 배우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뭔가를 이제 배운다라는 건 되게 세상에 똑똑하고 나보다 되게 특출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A의 말은 약간 귓등으로 듣고 싶고 B의 말은 귓속에 듣고 싶은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멘티가 배우고 싶은 사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앞에서 계속 말한 심리적인 부분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면은 네.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 처리, 정서 처리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정보 처리가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멘토링을 해주면 괴로울 수 멘티를 있어요. 도와주려고. 네, 이제 규정하지 않았는데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어버리면 네,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그땐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닐까. 결국 이것도 관계인 거네요. 그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관계라는 게 또 다른 단어로 또 연결해서 표현을 보면은 신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한창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뜨고 있는 그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실까요? 카지노? 스릴러인가요? 카지노? 카지노. 아, 그거 보러 가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 배우 이름이 최민식 맞나요? 네, 최민식? 맞아요. 네. 거기 제가 이제 3편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같이 뭔가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무언가 함께 해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최민식한테 이제 누가 너를 욕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도 뭔가 배울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토링 자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신뢰, 그리고 나를 조금 부족한 면을 보여주면서 성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신뢰, 이런 게 좀 기반이 있어야 잘 작동을 하겠네요. 혹시 내가 멘토가 되거나 멘티가 되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외국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멘토링을 받는 거였고 제가 멘티로서 이제 학교 적응이나 뭐 수업 같은 걸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한 학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한국어 멘토 그런 거 했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대도 비슷하고 둘 다 학생이라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우선 약속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네. 시간을 네.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뭔가 계속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공식적인 멘토 멘티는 아니었고 멘토 같은 존재가 있었고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불러다가 좀 얘기해 주시는 거죠. 불러다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원오원이 된 거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여자분이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톤이 올라가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모르게 성대모사를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 주시면 그게 둘 다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인 실무에 도움도 됐고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면서 이제 봐주는구나 라는 두가 뭐 신뢰 일종의 것도 같이 충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은 딱 멘토링이다 이런 건 없었는데 첫 번째 회사 다닐 때 이제 컨설팅 회사 다닐 때는 업무가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막 그렇게 고난이도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 멘토는 뭐 특별히 이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약간 뭔가 내가 회사 생활이나 나의 커리어, 나를 조금 더 이제 사회생활에서의 나를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물어볼 만한 사람이 회사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아니면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뭐 10년 후의 그림 그리기까지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눌 수 있는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멘토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저희 팀에 선배 사원이 있었는데 사수, 부사수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수, 제가 부사수 이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엄청 일을 꼼꼼하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업무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 멘티의 관계이지 않을까? 업무적 관점에서.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일하는 것을 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되게 세세하게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일 나가는 것까지 단어 하나하나 엄청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우니까 제 팀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저희 팀원도 메일을 이제 딱 쓰면은 프린트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하면 제가 그거를 빨간색으로 하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돌려주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좀 거치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꼼꼼하고 깐깐하게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홀딩스였고, 이제 메일을 뿌리면은 이제 회장님 포함해서 전사로 다 나가는 메일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서로 엄청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호 멘토링이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정말 알면 할수록 배울 게 진짜 많네? 이런 생각이 상대방한테 드니까 자꾸 뭐 물어보고 싶고 알려주면 조금 고맙고, 약간 가끔 듣기 싫은 잔소리 할 때도 애정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코칭, 멘토링 차이는 답을 주냐 아니면 스스로 찾게 하냐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회사에서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든 느낌은 업무적이거나 약간 좀 정답이 있는 부분은 멘토링이 좀 효과적인 것 같고, 네. 뭔가 좀 같이 지내는 관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좀 더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거나 약간 이런 불분명한 거는 좀 코칭이 더 적합한 것 같고. 네. 네. 그런 좀 거.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저도 지금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언가에 대해서 새로 결정을 하거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코칭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코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1대1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멘토로 분명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해왔던 어떤 히스토리나 어떤 업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멘토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360도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60도 피드백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한창 엄청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가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전에 회사도 360도 이제 피드백을 도입을 막 이제 TFT를 구성해가지고 도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도입하는 과정과 진행된 것을 보면서 이게 360도 다면 진단을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을 하기 전후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360도 피드백은
어떤 걸까요? 다른 피드백과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과거 360도 다면 진단 전에 이제 주로 했었던 그 피드백 방식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뭐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보상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고 했기 때문에 상사가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보편적인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었고, 근데 그게 조금 더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리더나 개인을 중심으로 리더만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성원을 평가한다라고 했으면은 리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그 개인의 부하 직원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이제 여러 명이 그 한 사람을 진단한다. 라는 피드백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360도 피드백의 주요한 목적은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속에 이제 여러 역할에 대한 기대 역할이 여러 가지가 녹아들잖아요. 이제 탑에서 기대하는 것, 바텀에서 기대하는 것, 그다음 미들 차원에서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피드백 소스가 풍부해진다. 그러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더 많아진다. 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잘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많이 쓰였던 것 같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360도 다면 진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좀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내가 리더인데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 내가 리더인데 옆에 리더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보복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주관식 응답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거를 피드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성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둑 찾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투 오스틴 같은데 이거 뭔가 이렇게 문장을 쓰는 이제 그 느낌 이거 조엘 같은데 이거 주로 엘린이 많이 쓰던 단어 아니었어? 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오스틴 나한테 쌓인 거 있으면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한국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서상 360도 다면 진단을 도입한다라는 건 이제 서두에 이거를 피드백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와 어떤 활용이 있는지 좀 개별 진단과 동일하게 그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워크숍 형식으로라든지 해서 이제 전문가가 개인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리딩을 해주는 방식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조직 개발이나 조직 문화 컨설팅을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의견 수렴 때 제도 부분에서 360도 피드백으로 바꿔라 평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쵸. 의견들이 많음에도 해외에 또 효과성에 대한 입증된 게 많음에도 섣불리 그거를 이제 기업이나 조직에서 도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스텔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좀 문화적인 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평가하던 사람 아니었던 사람이 하위 직급자가 평가자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조금 공격성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성장,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다 해서 그쵸. 좀 공격 한번 해보자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렇게 받았다가 이후에는 또 그 회수가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약간 성숙하게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쵸, 문화를 성숙하게. 도입하고 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냥 이때라도 한번 불만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 다양한 동료로부터 이제 내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칫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의견이 우리 그 360도 다면 진단 도입합시다라고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낸 이유를 들어봤더니 저는 좀 그 리더에게만 그 피드백 받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두루두루 피드백 받아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더 많다면은 도입을 손쉽게 할 테지만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더 많다면 조직의 입장에서 도입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때 요약된 게 그거였어요. 저 상사가 부조리한데 다면 평가를 도입하면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다. 저런 사람을. 약간 그쵸. 이게 보복성이 좀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맞아요. 네, 좀 도입이 망설여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면. 네. 다른 제도 관련 또 이야기 들었을 때 360도 피드백이 인기 평가가 된다. 인기 투표처럼. 나도 그럴 수 친구 좋아, 재밌어. 맞아. 이러면은 아무래도 재밌어. 좋게 얘기하게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체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스텔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취지나 설명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질문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의견이 잘 유도될 수 있도록 좀 질문을 구성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회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면 다소 좀 불만이었던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360도 이 피드백에 사실 동료 평가도 있지만 이제 가장 주요하게 쓰이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매니저나 리더에 대한 이제 버텀의 평가이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 차원에서 선순환으로 쓰기 위해서는 잘 구조화하고 도입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구조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구조화를 먼저 대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류의 얘기를 할 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돼야 이제 실제로 평가도 좀 해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주제는 뭐 다양하게 다뤄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도 있고, 그 대인관계 측면, 같이 협력할 때 그 협력을 하는 그런 뭐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업무 성과에 대한 것들도 피드백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이제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그거에 따라서 질문 구성을 조금 조직에 맞춤화된 질문을 구성해보면 좋다라는 게 있고요. 아까 그 오스틴이 이제 그 숫자로 뭔가 이제 이렇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리더에게나 아니면 어떤 특정 동료에게 내가 좀 불편과 불만이 있다면은 1점으로 깔아버려야지. 이렇게 막 깔아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360도 다면 진단에서는 무엇보다 저는 주관식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식 응답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평균 점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가 분포된 그 형상,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점을 준 사람이 뭐 10명 중에 1명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이슈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10명 중에서 뭐 6명 이상이 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각도로 알아야 되고 더 점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방향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360도 다면 진단에 대해서, 이제 360도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360도 피드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41페이지네요. 네, 그렇네요. 아마 스텔라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360도 피드백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이거를 조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팀 빌딩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이 방법을 몇 번 썼었거든요. 뭐냐면 되게 쿠가 알려준 거였어요. 단어 2개로 1시간 반,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워크숍이. 뭐냐면 팀 안에서 서로에게 갖는 기대를 쓰게 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오스틴에게, 제가 조엘에게, 제가 엘린에게 기대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충족되지 못한 기대를 쓰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틴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내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를 쓰게끔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갈등이 있는 어떤 팀이었고 팀원 중에 한 명은 HR 부사한테 이제 퇴사에 대한 고민 아니면 팀 이동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워크숍 하고 나서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불만은 사그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직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담하지 않는 그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도움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 태도 그리고 이제 업무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 관점에서는 어떤 아쉬운 면이 있었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논의할 수 없는 것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논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얼굴 보고 얘기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뭔가 한 줄의 글로 남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게 오히려 또 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익명으로 이렇게 논의하기가 힘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네 번째로는 비공식적인 360도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360도 그 피드백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글로 남겨서 피드백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상호 피드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문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 테잖아요. 피드백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피드백 문화가 활성되면은 제가 이제 오스틴 평소에 저 커피 준비해서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는데 제 취향은 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 학습이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 이 360도 다면 진단 결과를 보고 그 패턴을 조금 읽어 나가면서 내가 리더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우리 팀에 어떤 리더십을 내가 지금 발휘해야 될 시점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그리고 리더십의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변화해 보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발현되려면 아까 엘린이 얘기한 것처럼 360도 피드백을 도입할 때 이제 구조화도 고민하고 질문 구성도 잘하고 아까 오스틴이 얘기했었던 어떤 이제 이러한 열린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텔라가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역시나 이제 장점이 훨씬 많게 보이고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아까 저희는 사실 이 일을 하는 또 이제 조직 개발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거 좋은 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의사 네, 좋은 데에서 시작한 거여서 보완이 되면서 이제 충분히 매우 파워풀한 이제 소스로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되는 시기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해보셨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거 도입을 한 곳도 이제 컨설팅을 했었고 제가 이직을 했을 때도 이걸 도입을 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매우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입하실 때도 담당자분들도 워낙 똑똑하셔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대비하면서 잘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피드백 360도 피드백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커리어 플래닝 앤 디벨롭먼트랑 choosing a career direction and identifying work interest랑 뭐 setting career goals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존에는 더 클래식 뷰는 그 커리어의 스테이지가 있어서 약간 그 단계별로 착착착착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경계가 없는 커리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스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경계성이 모호한 걸로 많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또 북한 시대에 따라서 뭔가 그런 스테이지로 정의하기에는 뭔가 정의할 수 없고 약간 너무나도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세한 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챕터 10 Individual Interventions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는 챕터 11인데 팀 인터벤션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개별적 개입보다는 팀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인디비주얼 인터벤션스를 이제 2주에 걸쳐서 마치게 됐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마지막 한마디?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스틴? 저부터인가요? 네. 아무래도 360도 피드백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이야기를 나왔었어가지고요. 그 실무를 하면서. 근데 여기에 왜 소개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개입이잖아요. 개인의 개입. 네. 그래서 360도 피드백도 역시 성장을 위한 개입 피드백 과정인데 평가라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개인의 그런 업적, 기여에 대한 걸 어떻게 더 담아낼 것이냐 하는 그런 좀 공정성 이슈로만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더 잘하자고 성장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현상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다 여기가 지향한 점은 여기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전 360도 피드백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엘리는? 저는 사실 조직 개발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직 개발과 개인 개발을 좀 구별해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개인이 개발이 되면 조직도 개발이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피드백 제도나 아니면 멘토나 코칭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의 관점에서는 이 개인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조직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작용 없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개인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거 관련된 대학원도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난 어느 정도 알고 있어라고 이제 자만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았고 뭔가 다양한 것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개발이 개인의 성장, 개발 및 변화를 좀 돕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코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별로 이제
높지 않은 편이었었는데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차원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제 그룹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다면은 이제 조금 더 개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역할을 OD 컨설턴트로서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코치로서 활동하는 스텔라를 내년에 한번. 네, 저도 다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 그거와 좀 더해서 말씀을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에는 되게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감성적이고 그냥 이성적이 되고 싶어하는 감성적인 동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너무 좋고 다 만들었지만 일단은 감정 처리나 정서 처리가 약간 우선이 돼야 그 뒤에 정보 처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 더 기억에 남네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그렇죠. 일이고 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AI가 하기 힘든 영역이라 전망이 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쿠퍼에서 그 글로벌 OD 3기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OD 3기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챕터 10 Individual Interventions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챕터 11 팀 인터벤션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